중동 산유국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국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한테.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소름 돋는 게 그 한국이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이거든요. 미국도 한국한테 항공유를 사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5만 원 찍히면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짜증나죠? 근데 이거 아시나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에 기름값으로 쓰는 돈이 117조 원입니다. 매달 거의 10조 원씩 기름값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주유소에서 5만 원 내고 짜증낼 때 나라 전체로 보면 그게 매달 10조 원짜리 짜증인 겁니다. 근데 기름값이 오르면 내 월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름은 자동차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택배 트럭이 기름을 먹고, 공장 기계가 기름을 먹고, 비닐하우스 난방이 기름을 먹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 진열된 모든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는 삼각김밥 가격까지 기름값이랑 연결돼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10% 오르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비싸지는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잠깐, 한국 인구가 5,175만 명입니다.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고 독일이 8,450만 명인데 인구가 이 나라들보다 훨씬 적은 한국이 원유 수입 순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사람이 2배 넘는 나라들이랑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보통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이 넘고 중국은 14억입니다. 인도도 14억.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기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인구 5천만인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117조 원은 한국 전체 수입의 17.9%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 다 합쳐서 그 중에 거의 5분의 1이 기름값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사오고 식량 들여오고 자동차 부품 수입하고 이것저것 다 합친 것 중에 기름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한국 땅에서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 사우디처럼 땅 파면 기름이 콸콸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셰일 오일을 뽑아낼 기술과 매장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세계 5위권으로 원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이 완전 기름 거지처럼 보이죠?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매년 117조 원을 기름값에 갖다 바치는 나라. 완전히 의리잖아요. 중동 산유국들 눈치 보면서 제발 기름 좀 팔아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처지. 사우디가 안 팔아 하면 당장 나라가 멈추는 그런 약한 위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라 갑입니다. 이 117조 원을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한테는 이 돈을 되돌려받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 때문에 중동이 오히려 한국한테 매달립니다. 아까 중동 6개국이 한국은 최우선 협력 대상이라고 한 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의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요? 바로 정유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을 쪼개서 쓸모 있는 걸 만드는 기술입니다. 원유라는 건 땅에서 뽑아낸 그대로는 못 씁니다. 그 검은 기름을 휘발유, 경유, 항공유, 플라스틱 원료 같은 제품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이걸 하는 곳이 정유 공장입니다. 근데 한국의 정유 공장이 보통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단일 정유 공장 규모 탑5를 뽑으면 그 중에 3곳이 한국입니다. SK에너지 울산 공장이 하루 84만 배럴 처리해서 세계 2에서 3위,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80만 배럴로 4위, SO일 온산 공장이 66.9만 배럴로 5위, 국토면적 세계 109위인 나라에 세계 탑5 공장이 3개가 몰려 있습니다. 84만 배럴이 감이 안 오죠? 200리터짜리 드럼통으로 바꾸면 670만 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위에 드럼통을 쭉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이게 울산 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돌아가는 양입니다. 하루에.
한국 전체로 보면 하루에 기름을 가공하는 능력이 350만 배럴입니다. 이게 세계 6위입니다. 아까 원유 수입에서도 봤죠? 가공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 다음이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잘 가공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IEA도 세계 최대 규모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규모만 큰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기술입니다. 중동에서 오는 기름은 대부분 무거운 기름입니다. 황성분도 많고 끈적끈적한 기름인데 이걸 그냥 정제하면 값싼 찌꺼기가 잔뜩 나옵니다. 다른 나라 공장은 이 찌꺼기를 버리거나 싸게 파는데 한국 공장은 다릅니다. 찌꺼기 기름에서도 비싼 제품을 뽑아내는 장비가 세계 최정상급이거든요. 무거운 기름을 넣으면 항공유, 고급 윤활유 같은 비싼 제품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정유소를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데 정유소가 유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없는 기름을 가공 기술로 만들어내는 셈이죠. 같은 원유를 넣어도 한국 공장을 거치면 돈이 드는 제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같은 소고기를 넣어도 어떤 식당은 2+ 한우 코스 요리로 만들어서 30만 원에 팔고 어떤 식당은 불고기 정식 1만 원에 파는 거죠. 한국 정유소는 전자입니다. 같은 원유에서 돈이 되는 부위를 더 많이 뽑아내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기름을 파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한국이 잘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주면 그만큼 더 사가거든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입니다. 이 아람코가 한국 정유사 S오일의 지분을 63%나 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회사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정유사에 최대 주주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한국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돈으로 찍은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람코가 S오일에 9조 2천억 원을 투자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샤히 프로젝트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원유에서 바로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겁니다. 이 공장이 울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아니라 한국에. 세계 최초의 기술을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 짓고 있다는 겁니다. 9조짜리 시설을. 이건 빈말이나 외교 수사가 아닙니다. 현금 9조 원이 한국 땅 위에 깔린 겁니다. 그게 곧 신뢰의 크기죠. 근데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돈이 되냐고요?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보면 2024년 한국이 석유 제품을 수출해서 번 돈이 479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66조 원. 한국 전체 수출에서 7%를 차지하는 금액이고 수출 품목 순위로 따지면 3, 4위입니다. 반도체 다음이라는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팔아서 66조를 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되니까 더 소름 돋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한국한테 기름을 살까요? 호주가 1위입니다. 한국산 석유 제품의 17.6%를 호주가 사갑니다. 2위가 일본으로 13.7%, 3위가 싱가포르 12.2%. 전부 아시아 태평양에서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죠. 호주만 봐도 한국에서 만든 석유 제품을 전체의 17.6%나 사갑니다. 호주가 자원부국이잖아요. 석탄도 많고 LNG도 많고. 근데 정유 능력은 부족해서 한국한테 사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이 왜 굳이 한국한테 기름을 사냐면 직접 정제하는 것보다 한국한테 맡기는 게 더 싸고 품질도 좋으니까요. 자기네가 공장 짓고 사람 키우는 것보다 한국한테 원유를 넘기고 완제품을 받아가는 게 이득인 겁니다. 한국이 기름 중개상으로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잡은 셈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항공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항공유 수출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항공유를 1.5억 배럴 생산해서 그중 9천만 배럴을 수출했습니다. 만든 것의 절반 넘게 해외로 보낸 거죠. 비행기 탈 때 그 날개 밑에 들어가는 기름 있잖아요. 그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만이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서 뜨는 비행기 날개에도 한국이 만든 항공유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항공유를 사가는 나라 중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유를 한국한테 사간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 기름 없는 나라한테 항공유를 사가는 그림, 상상이 됩니까? 미국 서부는 환경 규제가 워낙 빡세서 정유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립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 가장 빡센 곳이거든요. 실제로 LA 정유소가 폐쇄됐고 다른 곳도 줄줄이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쓸 항공유가 부족한 겁니다. 결국 태평양 건너 한국한테 사오는 거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원유를 사온다. 한국에서 쪼개고 섞어서 비싼 제품으로 만든다. 그걸 다시 호주한테 팔고 일본한테 팔고 심지어 미국한테까지 판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되파는 겁니다. 이게 한국 정유 산업의 현재 위치입니다. 근데 최근 이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이름 한 번쯤 들어봤죠? 중동에서 기름을 실은 배가 바깥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9km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폭은 10km밖에 안 됩니다. 왕복 2차선 도로 하나에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이 사오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그 길이 막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한테 배럴당 1달러씩 통행료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1달러? 별거 아닌 것 같죠? 숫자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지나갈 때마다 200만 달러입니다. 한 척당 200만 달러. 이게 기름값에 다 얹어집니다. 그러면 호르무즈를 안 지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단순하면 좋겠죠? 우회로가 두 개 있긴 합니다. 하나는 사우디가 깔아놓은 파이프라인인데 이건 후티 반군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가는 건데 이러면 편도에 2주가 더 걸립니다. 전부 임시방편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국산 기름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원유 비중이 2016년에 0.21%였는데 지금은 16%대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름은 가벼운 기름입니다. 한국 정유소는 중동에서 오는 무거운 기름에 맞춰서 설비를 지었습니다. 가벼운 기름을 넣으면 효율이 확 떨어집니다. 설비가 안 맞는 겁니다. 집에 가스레인지만 있는데 인덕션 전용 냄비를 사온 격이죠. 그러면 비상시에 쓰려고 쌓아둔 기름은요, 뉴스에서 208일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들으면 괜찮네 싶죠? 근데 그 208일은 IEA 기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쓰는 기름량으로 나누면 68일입니다. 2달 남짓. 생각보다 훨씬 짧죠? 정부도 급해졌습니다. 비상기름 2246만 배럴을 풀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걸프전 때 494만 배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1165만 배럴 풀었는데 이번엔 그 2배입니다. 주유소 부담을 줄이려고 유류세도 내렸습니다. 휘발유의 리터당 65원, 경유의 87원. 전쟁 추경도 26.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임시방편입니다. 4월 기준으로 확보한 물량이 평소의 60% 수준이거든요. 창고에 물건이 반밖에 안 차 있는데 주문은 계속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그 연쇄 반응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해지면 생활비가 통째로 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길은 막혀가고 우회로도 불안하고 비상기름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필요한 건 단순히 기름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실어올 바닷길을 지키는 겁니다. 중동이 한국한테 매달리는 이유, 아까 2가지 봤죠? 큰 손이고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산입니다. 올해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 한국 기업 39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사우디 방산 시장 규모가 110조 원입니다. 한국이 중동에 파는 게 기름 가공 기술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기름도 많이 사주고 기술도 있고 무기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세 장의 카드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카드들이 아무리 좋아도 바닷길이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기름을 싣고 오는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이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에너지 특사를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 보냈습니다. 기름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한국 해군력이 세계 5위입니다. 이지스함이 5척 있고 6척째를 짓고 있습니다. 이 군함들이 왜 중요하냐면 호르무즈든 어디든 우리 유조선이 지나는 길을 지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름을 사는 것, 기름을 가공하는 것, 기름을 실어올 바닷길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국 에너지 안고의 삼각축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둘도 같이 흔들립니다.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자부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결국 내 지갑이 얇아집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월급 명세서에 직결돼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지키려면 바다를 지킬 힘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은 숙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어떤 딜을 치고 있는지 뜯어보겠습니다.